신인간혁명 제13권 이케다 다이사쿠 광성 감청 하늘 빛나는 태양 에메랄드빛 바다 부서지는 은빛 파도 남쪽 나라 아마미 제도의 약칭은 아름다운 빛의 성이었다. 상록수로 푸르게 물든 섬에서 미풍에 흔들리는 황금빛 참혹 새만이 가을을 느끼게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968년 11월 13일 정오가 지날 무렵 아마미 공항에 내려섰다. 신이치는 10일부터 규슈를 방문해 후쿠오카현 기타교슈 시에서 열린 예술제 10일, 구마모토시에서 개최된 대학회 결성식 11일, 가고시마 시에서의 부인부와 여자부 지도회 12일 등에 참석한 후 이날 비행기를 타고 아마미오 섬에 도착했다. 아마미 본부의 반 담당원 간부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신이치의 아마미 방문은 두 번째로 5년 만이었다. 1963년 6월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아마미오 섬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었다. 가고시마에서 비행기로 도쿠노 섬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다시 아마미오 섬 나제항까지 6시간이나 흔들리는 배를 타야 했다. 신이치는 격심한 필요를 느꼈지만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에 하겠다는 각오로 아마미오 섬 회관, 낙성식과 총지부 결성대회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혼신의 힘으로 멤버들을 격려한 신이치는 5년 후에 다시 아마미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희망은 투혼을 불태운다. 멤버들은 신이치와 다시 만날 날을 목표로 열심히 광포를 위해 달렸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아마미 제도는 한 개의 총지부에서 한 개 본부, 지역, 두 개의 총지부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신이치는 마중 나온 현지 간부와 함께 아마미호섬 회관으로 향했다. 자동차는 대해원이 펼쳐진 태평양의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해안의 야자수와 소철나무는 남국의 정서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잔잔한 바다가 마치 파란 거울 같은 동중국해 쪽의 내해로 나갔다. 신이치는 차를 운전하는 현지 간부에게 물었다. 탄압 사건이 있었던 촌 일본 지방자치단체 최하급 단위의 동지는 잘 계십니까? 예, 새로운 결의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아마미의 한 마을에서 하키원을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동차는 나무들이 무성한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신이치는 재차 물었다. 그 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전과 같은 격렬한 집단 따돌림은 수습이 되어 일단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키에 대한 촌 사람들의 편견은 아직도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겠지요. 오해를 풀고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심 강하게 끝까지 분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키원들은 마을 사람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며 행동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모두가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난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미 동지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신심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은 아마미 광포의 도약대입니다. 대성인께서는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어서 1300조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결의를 새롭게 하여 전진한다면 아마미는 반드시 일본에서 가장 광포가 진척된 땅이 될 것입니다. 신이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창제를 하며 깊이 기원하였다. 아마미의 홍교의 파동이 퍼진 것은 이곳 출신인 도미오카 도키노가 1960년 봄에 후쿠오카에서 돌아오면서였다. 그녀는 아마미에서 태어났지만 심상초등학교 4학년 때 부친의 일 때문에 고베로 이사를 갔다가 19세 때 아버지가 정한 남자와 결혼해 사내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도키노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도키노는 고베에서 재혼을 했다. 얼마 후 아마미로 돌아갔던 친정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을 후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도키노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보내야만 했다. 아들은 아마미에 있는 도키노의 친정 아버지 스라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윽고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 도키노는 남편과 함께 나고야에서 제과업을 시작했다. 제과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이제는 행복을 손에 넣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남편이 결핵으로 타계하고 말았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가게에 불이 났다. 빛을 얹어 가게를 재건하자 바로 종업원이 돈을 몽땅 들고 도망가 버렸다.
도미오카 도키노는 걷잡을 수 없는 시리에 빠졌다. 어린 딸을 데리고 지인을 찾아 후쿠오카에 왔다. 외양간 2층을 개조하여 만든 방을 빌려 센벤, 쌀과자를 구워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두 모녀가 살아가기에 빠듯한 생활이었다. 게다가 딸은 허약 체질이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그곳 후쿠오카에서 케이원을 만나 불법 이야기를 들었다. 숙명이란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 숙명을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에 넘친 말에 도키노는 입회를 결심했다. 1956년 가을이었다. 입회한 도키노는 결핵까지 앓고 있었지만 일심불란하게 신심에 면료했다. 어서도 탐독했다. 그런 가운데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은 자기 자신의 생명 변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숙명을 전환하기 위해서 절복을 하는 것이다. 도키노는 딸 가요코의 손을 잡고 혼교를 위해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녔다. 절복하러 찾아갔다가 격노한 상대방에게 떠밀려 연못에 빠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학회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몇 가지 체험을 했다. 병을 극복한 것이다. 그리고 1960년 봄에 도키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헤어져 살았던 아들 마사키는 벌써 20세가 되었고 가요코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도키노의 친정 아버지는 맹렬하게 신심을 반대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도키노와 함께 신심에 면류했다. 도미오카 가족이 사는 마을에는 학회원이 몇 명 있었지만 지도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일까 진지하게 신심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키노는 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러 다녔다. 3개월쯤 되었을 때 마을에 있는 200수십여 가구를 빠짐없이 절복하여 드디어 입회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속 신앙이 뿌리 깊은 지역이라 사람들의 반발은 거셌다. 더욱이 도키노를 비롯한 학회원이 신사 복원을 위한 기부금 납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마을에서는 도미오카 가족과 학회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도미오카 도키노에 대한 비난은 대단했다. 도키노가 섬에 돌아와 사는가 싶더니 창가학회라는 터무니없는 종교를 들여와서 마을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 일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온 마을 사람들은 도키노 가족을 따돌리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도키노 가족을 피하였다. 길에서 만나면 모두 눈길을 피하며 젠걸음으로 지나가 버렸다. 마을에 있는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다른 가게에 가려면 몇 킬로미터나 걸어야 했다. 마을에서 축제가 있던 날 일부러 가마, 신위를 모시고 운반하는 기구를 도키노의 집에 부딪혀 벽을 무너뜨린 일도 있었다. 아들 마사키는 평소에 농사를 지었으나 농한기에는 토목공사장에서 일했다. 마사키는 키가 180cm로 체격이 좋고 힘도 남보다 강해 고용주가 좋아했다. 그러나 그런 마사키를 고용할 수가 없다며 거절했다. 나는 자네에게 일거리를 주고 싶지만 자네를 고용하면 마을 사람들이 일하지 않겠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자네에게 일을 줄 수가 없네. 도미오카 집은 돈벌이가 끊어지고 말았다. 초등학생인 가요코도 늘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원래 허약했던 가요코는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남묘하는 아이라고 모두에게 놀림받기도 했다. 어느 날 가요코가 내과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다듬고 버린 채소를 주워왔다. 엄마, 이거 맛있겠죠? 내가 아주 많이 모아왔어요. 자랑스러운 듯 천진난만하게 웃는 딸아이 얼굴을 보고 도키노는 가슴이 메었다. 이런 일까지 시키고 말았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도키노는 가만히 딸을 꽉 끌어 안았다. 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채 부스러기를 손에 쥔 채 킥킥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겼다. 다 계신 도키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도키노는 절대로 힘든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서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라며 더 깊이 확신했다.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도키오카 모자는 명랑함을 잃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디선가 닭이 나타나 마당에 들어와 달걀을 낳고 나갔다. 모자는 공덕이야 라며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어머니 도키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정법을 넓히면 반드시 박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을 뿐이란다. 또 대성이는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를 경천하는 왕신 만민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나 마침내는 망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어서 1190쪽라고 단언하셨다. 절복을 하는 우리를 괴롭히면 반드시 현증이 나온다. 두고 보거라. 그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생명의 법리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까짓 것 하며 이를 악물고 굳세게 견디고 분발하는 거란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지지 않았다. 일이 없는 마사키는 산에서 반시뱀을 잡는 일을 했다. 반시뱀에 의한 인명사고를 없애기 위해 잡은 반시뱀을 사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무서움을 모르는 마사키는 용감하게 산속을 돌아다녔다. 도키노는 어서를 들고 열심히 다른 마을로 홍교하러 다녔다. 1961년 8월 아마미의 지부가 탄생하자 도키노는 지구 담당원, 현재는 지구 부임부장이 되었다. 모자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신사가 태풍에 날아간 사건이 있었다. 덕에 박해를 획책한 중심자들이 병에 걸리는 등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다. 학회의 신심을 나쁘게 말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도키노가 돌아다니며 읽어주는 검은색 책에 쓰여진 대로야. 어쨌든 벌을 안 받으려면 반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 검은색 책이란 어서였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미오카 모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그 후 마을에서 발생할 박해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1964년 초여름이었다. 도미오카 도키노 지구 담당원은 어느 마을의 학회원 집에서 20여 명의 멤버들에게 성인 언한사를 강의하고 있었다. 각자는 사자왕의 마음을 발휘해서 남들이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겁내지 말지니라 어서 1190쪽 도키노는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힘껏 강조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다. 벌건 얼굴을 한 그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술에 취해 있었다. 촌의원, 지방자치단체 최하급 의원인 그 남자는 평소부터 학회를 비방해온 인물이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노려보듯이 장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이내 안심했다. 도키노는 그대로 강의를 계속했다. 대성이는 신심을 해서 난을 만나도 그 난으로 인해 후생에는 부처가 된다고 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컨대 뜸과 같으니 당신은 아플지라도 후에는 약이 될 것이니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느니라. 어서 1190쪽. 이렇게 말했을 때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도키노에게 대들었다. 뭐가 뜸인가? 이것은 누가 쓴 것이지? 우리 섬 사람인가? 아니요, 니치렌 대성인입니다. 니치렌? 당치도 않은 것을 쓰다니. 그리고 남자는 갑자기 도키노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할 말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빨리 끝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할 부분이 남아 있어요. 시끄러워. 남자는 도키노의 얼굴을 힘껏 내리쳤다. 도키노는 방바닥에 쓰러졌다. 모두 놀라 숨을 죽였다. 남자를 저지하려고 자세를 취한 사람도 있었지만 쓰러졌던 도키노가 일어나 제지했다.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너희는 이번 선거에서 함부로 후보를 출마시켜 내 표를 가져갈 작정이지? 촌에서는 8월에 촌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다. 공명정치연맹 당시에서 처음으로 그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 학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상대방은 취객이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도미오카 도키노도 불안해졌다. 그러나 이런 일로 모두를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타이르고 속으로 제목을 부르며 용기를 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것은 선거예요. 공정연, 공명정치연맹의 약칭. 후보의 정책과 인품에 공감한 사람은 투표할 것이니 당연히 표는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수나 소주로 표를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섬에서는 선거 때마다 국수와 소주 등을 돌리고 투표를 부탁하는 매수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 남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게도 표를 줘! 남자는 다른 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낙선될까 두려워 술김에 학회 회합에 들이닥친 것이다. 그런 상담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한창 엄숙한 어서 강의 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곧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남자가 또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 소리에 맞춰 제목을 불렀다. 그러자 남자는 도망치듯이 돌아갔다. 도키노는 웃는 얼굴로 참석자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방금 어서에서 배운 그대로가 아닙니까?
신심을 해 광선 유포를 하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아셨지요. 저도 맞아서 아픕니다. 그러나 대성인께서 후에는 약이 될 것이니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느니라 어서 1190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으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통증 따윈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키노는 더욱더 힘이 났다. 대난이 오면 강성한 신심은 더욱더 기뻐하느니라 어서 1448쪽. 도키노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확신이 깊어지고 기쁨이 솟는 것을 느꼈다. 8월 30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는 공정련 후보가 281표를 획득해 1위로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고전한 현직 의원과 낙선 후보는 잘못된 지뢰 짐작으로 학회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몇몇 마을에서 학회원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또 일어났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67년 4월 가고시마현에서 현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공정련은 1964년 11월에 공명당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1967년 1월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도 후보를 출마시켜 전국에서 25명이 당선되었다. 공명당은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가고시마현 의원 선거에 아마미의 오시마군 선거구 정수 5명에서도 공명당은 처음으로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다. 투표는 4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공명당 후보는 학회의 필사적인 지원으로 3위로 당선했다. 한편 이 촌 출신으로 대다수 촌 사람들이 지지했던 현직 현 의원이 낙선하고 말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낙선한 후보보다도 촌 의원과 지역 유력자들이 크게 동요했다. 이듬해에 있을 촌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명당 후보가 현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표는 촌의회 의원 선거라면 충분히 세 사람 정도는 당선시킬 수 있는 숫자였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촌의원과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현재 출신의 현 의회 의원과 결탁하여 이런저런 편의를 보았던 유력자들은 그 후원자를 잃자 불안해졌다. 어느 촌에서는 촌 의원과 유력자 몇 명이 모여서 자신들이 밀었던 현직 현 의원이 왜 낙선했는지를 검토했다. 공명당이 처음으로 출마하고 당선해서 표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창가학회가 공명당을 지원한다. 공격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학회로 향했다. 지금 이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낙선하게 된다. 그들은 초조해졌다. 촌 의원 등 지역 유력자들은 신심을 그만두게 하고 학회 활동을 봉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각 마을에 알려서 촌 전체가 학회원을 압박하고 따돌리자고 모의했다. 원래 아마미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었다. 아마미를 대표하는 산업이라면 오시마 명주와 사탕수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본토처럼 경제 발전은 바랄 수 없었다. 그래서 지역 진흥은 공공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공공사업을 어떻게 섬에 유치해서 얼마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정치의 힘으로 평가되어 누가 당선되었는지에 따라 이해는 크게 달라졌다. 선거에서 자신이 밀었던 후보가 낙선하면 공공사업 지명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는 등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확실히 선거 결과는 개인의 생활을 좌지우지하였다. 그래서 일처리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 섬사람 특유의 기질이 발동하여 선거 전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선거철이 되면 현금 봉투도 난무했다. 마을이 둘로 양분되어 친척 간에 심하게 다투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대립한 후보의 운동원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닥불을 피우며 밤새도록 감시원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누가 당선될지를 거는 선거 도박까지 성행했다. 그런 풍토 속에서 공명정치연맹이 마을 의원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서 당선하고 게다가 현 의원 선거에서도 공명당 후보가 의석을 확보했다. 공명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후보자도 또 그를 지원하는 학회원도 아마미의
번영을 바라고 이권에 연결된 정치를 바꾸어 정치계를 정화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선거 활동에 임했다. 그것이 사랑하는 섬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섬의 선거와 정치의 오래된 폐해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학회의 지원 활동이 마을 단결을 파괴하고 섬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활동처럼 왜곡되어 비춰졌다. 학회원을 따돌리려는 유력자들의 모이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졌다. 어느 마을에서는 퇴전 상태로 학회에 대해 비판적인 회원과 신심이 약한 멤버의 본조님을 비밀리에 모았다. 본조님을 모을 때 본인에게는 위임장을 쓰게 하고 게다가 학회에는 자신들이 다녀간 것을 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리하여 5일 동안 10여 세대의 본조님이 몰수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지 학회 간부는 그 마을 대표와 대화하기로 했다. 4월 22일 현지 지구부장 3명이 마을 유력자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회원에게 몰수한 본조님을 반환할 것과 신결은 자유이며 신심을 그만두도록 압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학회원은 섬의 번영을 원해서 신심에 면려하는 것이지 지역의 단결을 깨뜨릴 생각 따윈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교섭에 나선 현지 간부는 평소 마을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대화하는 동안 긴장감도 풀리고 온화한 분위기가 되었다. 유력자들은 학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윙. 화재를 알리는 마을의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듣자 마을 대표는 안색을 바꾸었다. 그리고 정색하여 말했다. 이번 사건은 마을의 총의로 결정한 것이니 우리끼리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공민관에서 바로 집회를 열 테니 모두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길 바라네. 이 지역에서는 공명정치연맹이 처음으로 후보자를 낸 촌의원 선거 직후에도 일부 학회원에게 압력을 가해 탈퇴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때 낮에에서 남자부 10명, 10여 명이 와서 동지를 격려하기 위해 마을을 돌고 있었다.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학회의 시위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학회 남자부가 다시 몰려오면 사이렌을 울리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를 신호로 주민들을 공민관에 모아 학회를 압박하자고 결정한 것 같다. 학회 측에서는 이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낮에에서 30여 명의 남자부가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남자부들은 이 마을 학회원의 본전이 몰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학회원을 가정 방문해서 격려하고자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결국 학회가 청년을 투입했다. 실력 행사를 할 모양이다. 라고 억측하여 사이렌을 울린 것이다. 주민들은 속속 공민관으로 모였다. 그 사이렌은 본래 화재를 알리는 경보였지만 학회원 이외의 사람들은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다. 사전에 사이렌의 의미가 철저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회원만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물통을 들고 집에서 뛰어나왔다. 마을에서는 긴급 집회가 시작되었다. 공민관은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장 외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넘쳤다. 장내로 들어선 학회원은 겨우 10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다수에 비해 소수였다. 집회에서는 학회 측과 마을 측 쌍방에서 차례차례 발언하기로 했다. 학회 측에서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나제에서 온 남자부 간부였다. 그는 학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서두에서 학회 이념과 실천을 설명했다. 그러자 심한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입 닥쳐. 저자의 입을 막아라. 제멋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전인수다. 학회 측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마을 유력자들이 촌을 혼란스럽게 만든 학회를 기필코 박멸하자고 외치자 폭풍과 같은 환성이 공민관을 애워쌌다. 냉철한 대화나 설명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집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되었을 때 학회 측은 이래서는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물러나기로 했다. 이 마을의 집회가 학회원 따돌리기의 신호탄이 되어 다른 마을에서도 학회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마을 유력자와 친척 등이 느닷없이 찾아가 학회를 탈퇴하도록 강요했다. 만약 거절하면 장사도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명주 짜는 직공을 그만두게 하겠다. 태풍 피해가 있어도 협력하지 않겠다. 모내기도 돕지 않겠다. 등 협박했다. 명주는 아마미의 기간 산업이고 직공이란 명주를 짜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여성이었다. 명주 공장을 경영하는 학회원은 직공이 그만두면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아마미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어서 항상 그 피해로 몸살을 앓았다. 폭풍으로 주춧돌에서 집이 떨어져 들떠 있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살 수도 없고 기둥도 썩고 만다. 수리하려면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이런 부당한 제재를 실행에 옮겼다. 학회원의 상점에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한편 마을 상점들은 학회원에게 일절 물건을 팔지 않았다. 명주를 제조하는 학회원의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잇따라 그만두어 경영이 곤란해졌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당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차츰 신심을 버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회도 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현재 간부뿐만 아니라 낮에에서도 연일 간부를 파견하여 가정 방문을 통해 지도하며 동지를 격려했다. 그러나 박해를 가하는 유력자들의 대응은 음험했다. 낮에 등에서 온 간부가 돌아간 것을 보고 심야에 학회 탈퇴를 강요하러 돌아다녔다. 전날 밤에 간부가 찾아가 격려하고 지도한 회원이 이튿날이 되면 결심을 바꿔 신심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또 설득하고 격려하여 신심을 관철하도록 간부들은 부단히 노력하였다. 실로 공방전이었다. 안도한 순간에 뒤집혔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 간에서 긴급 집회가 열린 지 며칠 후 학회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걸기 대회를 개최했다. 장소는 공민관 바로 근처에 있는 멤버의 집이었다. 동지들은 속속 걸기 대회에 모여들어 400명이 넘는 대결집이 되었으며 장 외에도 사람이 넘쳤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걸기장 주변에 모여들어 큰 소리를 지르며 오토바이 엔진을 일제히 웽 하고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등 회합을 방해했다. 그 소리의 발표자는 자주 끊어 읽어야 했지만 그래도 걸기대회는 힘차게 진행했다. 한 장년부는 외쳤다. 우리는 촌의 단결을 깨뜨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도 그리고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아닙니까? 촌의 처사는 인권 침해입니다. 부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로 좌절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부인부 간부는 역설했다. 이 난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수겁을 전환하고 인간혁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신의 신심을 연마하고 일생성불을 위한 도약대로 삼을 기회입니다. 모인 동지들의 결의는 굳세고 강했다. 그러나 학회를 배척하는 움직임도 강해져 각 마을에서는 거의 매일 학회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유력자들은 학회원을 불러내어 집요하게 학회 탈퇴를 강요했다. 밝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한다. 그러니 학회에서 나와라. 그러자 멤버는 의연하게 대답했다. 밝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심이 필요합니다. 병고, 경제고, 가정불화 등의 숙명에 울고 있으면 마을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불법은 숙명 전환이 가능한 유일한 신앙입니다. 촌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죽고 싶으냐? 라고 협박당한 부인부도 있었다. 그러나 동지는 아스아라 삼열사를 신심의 기감으로 삼아 어떤 탄압이 있어도 절대로 지지 않겠노라고 서로 맹세했다. 목숨이 있는 한 분발하자는 말이 모두의 구호가 되었다. 5월 초였다. 새 마을 합동으로 학회 방묘를 내걸고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학회원이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6일 오전 공민관의 앞에 모여 차, 오토바이 등으로 행렬을 이루어 촌을 돌 계획이라고 했다. 현지 조직에서도 규슈의 간부와 연락하면서 협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학회는 데모를 실력으로 저지르는 행동은 엄중히 삼가며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여하튼 도발적인 폭력 사건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했다. 또 데모가 과열되어 학회원의 집을 덮치거나 폭행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현지 경찰에게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데모가 실시되는 6일 밤에는 일제히 좌담회를 열어 단결을 굳히는 동시에 좌담회에 참석할 수 없는 멤버의 집을 방문하여 격려하기로 결정했다. 5월 6일 공민관 앞에는 오전 8시 무렵부터 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숫자는 약 300여 명에 달했다. 데모를 주최한 새 마을의 세대수가 약 270세대라고 하니 각 마을 전체가 참여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오전 10시에 집회가 열려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그 선언문에는 선거로 연결되는 절복을 배제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승용차 2대를 선두로 마을 사람들은 약 50대의 오토바이, 대형 버스 4대, 소형 트럭과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데모를 시작했다. 버스 등에는 사교를 허락하지 마라. 선거로 연결되는 절복에 절대 반대,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는 종교에 속지 마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것은 너무나 요란스럽고 이상한 광경이었다. 그 행렬은 약 1km에 달했다. 데모 행렬은 스피커로 사교에 속지 마라 등을 계속 외치면서 학회 비방을 반복하며 촌을 돌아다녔다. 어느 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데모 행렬에서 들려오는 욕설을 듣고 어머니에게 매달려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어느 부인부는 분한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학회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야 될 말인가? 또 어느 장년부는 데모대가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밭에서 묵묵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모대가 가까워지자 가만히 하늘을 쳐다본 채 꼼짝하지 않았다. 움직이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였다. 결코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마을의 길가에는 구경꾼이 넘쳤다. 그 안에 30을 넘긴 한 부부가 있었다. 남자부 반장인 댄유 가즈오와 아내 에리코였다. 가즈오는 인정이 많고 순수하며 고든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성질이 급하고 주먹이 세서 입회 전에는 더러 싸움도 했다. 그러나 신심을 시작하고부터는 그 에너지는 절복에 사용하여 불법 대화의 투사가 되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신심 이야기를 했으며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실심 이야기를 했으며 기카이 섬 같은 곳에도 포교를 위해 빈번히 오갔다. 가즈오는 이날 집에 있었지만 데모 소리가 들리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저자들이 어떤 얼굴로 데모를 하는지 보러 가야겠다. 부인 에리코는 말했다. 여보,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주먹을 휘두르면 안 돼요.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에리코는 가족의 분노가 폭발할까 걱정했다. 만약 주먹을 휘두르면 학회에 폐를 끼치게 되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해요. 아, 정말이에요. 만약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나를 때리세요. 두 사람은 데모 행렬이 지나가는 길로 나왔다. 주위에는 여러 명이 나와 있었다. 부부가 길 위에서 데모를 보고 있을 때 면이 있는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마을 유력자로 알려진 촌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학회도 큰일이군. 나는 이 행렬과 아무 관계도 없다네. 댄유 가조는 유력자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 남자는 학회를 몰아내기 위해 뒤에서 조정하며 갖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댄유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데모 행렬차에서 누군가가 유력자에게 말을 걸었다. 의원님, 절대적인 협력 감사합니다. 학회를 박멸할 때까지 분발하겠습니다. 데뉴는 말했다. 당신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보다 너희는 공명당 하며 다른 마을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지. 왜 지역에서 내보내는 대표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가난뱅이가. 하키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데뉴의 가슴에 분노가 솟구쳤다. 가난뱅이라도 괜찮다. 하케는 당신처럼 사리사욕의 집단이 아니니까. 게다가 우리는 당신한테 단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노상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아내 에리코는 조마조마해 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을 주민들도 멀리서 그들을 애워쌌다. 유력자는 내뱉듯이 말했다. 도대체 가난뱅이가 모여서 호랭개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거냐? 학회에는 정상적인 자가 없잖아. 대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면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회에 대해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에리코는 남편의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누구라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했다. 여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때리려면 나를 때리세요. 에리코가 소리를 질렀다. 유력자의 얼굴에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이놈아! 델류, 가조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러나 델류가 때린 것은 유력자가 아니라
아내 에리코였다. 에리코는 몸을 뒤로 젖히듯이 쓰러졌다. 델료는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에리코는 아픔을 참으면서도 남편이 약속을 지켜준 것이 기뻤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다가왔다. 유력자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다. 델류는 속이 후련해졌는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법은 승부다. 지켜보쇼. 올바른 자가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그러자 유력자의 아내가 나와서 델류와 에리코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어머, 어쩜 이렇게 폭력적이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모양이에요. 게다가 우리 얘기를 항상 엿듣고 다닌다죠?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다. 이번에는 에리코가 분개했다. 그런 일은 안 했어요. 하고 있잖아.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이 유력자의 아내 편을 들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촌에서 나가라! 쫓아내라! 마을 사람들의 욕설을 등 뒤로 하고 델리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학회의 배척 데모는 현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날 밤 이 사건에 대해 전해 들었다. 교슈 간부에게 전화 연락을 받은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장이 신이치에게 보고하러 온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이치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보고가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 단계에 손을 썼으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이런 사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와 규슈 간부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응도 기본적으로는 전부 현지에 위임한 모양입니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이 아마미 문제는 본부의 대처가 느려진 만큼 대립의 골이 깊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간부는 보고를 받으면 흘려버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본부와 연락을 잘해서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지에게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왜 학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을 테지요. 그것은 설령 홋카이도의 황무지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교주의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그날 중으로 본부에 보고하고 즉시 적절하게 손써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긴밀한 연락과 보고 그리고 신속한 반응과 대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락과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간부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 조직은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것과 같습니다. 간부가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방심이 생기고 마가 틈탈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지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즈미다 히로시는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